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모레 오후 3시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결과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올라 다음 달 3일 최종 후보를 가리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이재명 대선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고 내일 통합선대위를 출범합니다. 대구 함지산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23시간 만에 잡힌 가운데 경찰이 정확한 발화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일 모레 오후 3시에 이뤄집니다.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지 불과 9일 만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 후보는 관련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먼저 박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지 일주일 만에 두 차례의 심리를 거쳐 선고기일까지 잡은 겁니다. 선고일자가 잡혔다는 소식에 이 후보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네. 앞서 1심은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은 기각과 파기환송, 파기자판 총 3가지입니다. 기각 결정이 내려져 2심의 무죄가 유지되면 피선거권 박탈 등 이 후보가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이 대표는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가능성인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양형까지 확정하는 겁니다. 대법원이 직접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로 형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다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 대법원이 직접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모두 생중계가 원칙이었던 만큼 이 후보 사건의 선고도 전 국민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처럼 예상보다 빠른 대법원 판단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상고 기각, 즉 무죄 확정을 기대했고 국민의힘은 신속한 최종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법대로 할 것이라는 짧은 입장만 밝힌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례적인 속도전의 결론이 무죄 확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했을 것이란 해석입니다. 법조인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MBN에 이례적으로 선고를 서둘러 파기환송을 내리면 전국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면서 상고기각 의견이 일치돼 결정이 빠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후보의 최대 사법 리스크였던 선거법 사건에 종지부를 찍어 본격 선거운동 전에 국민 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며 사법부에 대한 불편한 시각도 나왔는데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차분하게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환영하며 공정한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이재명 후보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항소심 판결에 대해 많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은 다음 달 11일까지인 가운데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2명은 김문수,
한동훈으로 결정됐습니다. 구도로는 반탄파와 찬탄파 한 명씩 1대1 구도가 됐습니다. 최종 후보는 이번 주 토요일 5월 3일 결정됩니다. 잠시 후에는 한동훈 후보 직접 만나봅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경선 후보 4명 가운데 결선에 오를 2명을 가리기 위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당심 50%, 민심 50%의 선택을 받아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탄핵 반대파, 탄핵 찬성파 두 후보가 격돌하게 된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반드시 이재명을 이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시민 여러분 모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겨내고 반드시 대한민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애국심이 같다며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이재명을 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인 3각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후보와 탄핵 찬성파 한동훈 후보는 이 양자 토론에서 다시 한번 격돌합니다. 국민의힘 최종 대통령 후보자는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결정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최종 결선 진출을 두고 김문수 후보는 당심, 한동훈 후보는 민심의 선택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찬탄과 반탄으로 나눠진 만큼 최종 후보 선택 과정에서도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이어서 조유로 기자입니다. 2강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보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은 사실 하루도 안 가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저 독재는 민주당의 저 독재는 하루가 아니라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당내에선 김 후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만큼 당심의 선택을 받은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중진 의원은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김문수 후보 지지세가 강했다며 그만큼 한 대행과의 빅텐트가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냐고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중도 확장성과 두터운 팬덤을 등에 업고 상대적으로 민심에서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2차 경선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과 맞서 싸울 적임자라는 인상을 남긴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시대교체, 시대 정신이 있다는 점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고 많은 국민들께서 그 지점에 공감해 주신 것 아닌가. 찬탄과 반탄 후보가 한 명씩 결선에 올라간 만큼 계엄과 탄핵에 대한 견해차도 결과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경선에선 반 이재명에 대한 선명성이 최종 후보를 가를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인 가운데 누가 더 반 이재명 노선으로 당심과 민심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마지막 결승에 진출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이죠. 한동훈 후보 직접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후 2인에 들어가셨어요. 일단 홍준표 후보를 이길 자신이 있으셨는지 또 소감은 어떤지. 다른 후보분들 모두 네. 후보님이나 안 후보님 모두 훌륭한 분들이고 장점이 많으신 분들이어서요. 제가 꼭 뭐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뭐 과신하진 않았고요. 다만 최선을 다했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 두 분도 네. 뭐 누구 못지않게 실력을 보여주셨고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떨어졌는데 홍준표 후보의 표가 한동훈 후보한테 올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국민과 당원들의 표는 또 누구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누가 있었던 표가 이렇게 옮겨지고 이런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는 누가 시대 정신에 맞고 누가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홍준표 후보 말고도 김문수 후보와의 마스토론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번에 결승에 올라가셨는데 결승에서도 그렇게 치열하게 한번 마스토론과 같이 싸우실 생각이 있으신지.
토론은 사실 네. 후보들 간의 싸움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통되는 점, 차이 있는 점,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서로 간에 감정 상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선명하게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문수 후보님의 그동안의 올곧은 입장이라든가 태도를 같은 것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이번에 구도를 1대1 구도로 많이 분석을 합니다. 탄핵과 과정에서, 계엄 과정에서 찬탄 반탄 이렇게 1대1 구도로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역시 1대1 구도로 하면서도 계엄과 탄핵 얘기가 안 나올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또 배신자라는 표현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좀 극복할 방안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부분이 극복됐기 때문에 이번 결선에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극복됐기 때문에 결승에 올랐다. 처음부터 저는 그 계엄을 저지했죠, 네. 제가. 그리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의 공격을 충분히 감수하고 한 겁니다. 그게 보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또 마음 아프시고 고통받으셨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제가 최근 다시 나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득드렸고 그래야 이긴다. 결국은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이길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저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설명드린 것이고 그래서 많은 공감을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결과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단일화 과정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계속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5월 3일 날 결정이 됩니다. 그 전에 한덕수 대행이 사퇴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종 두 후보와 한덕수 대행과의 완샷 경선을 또 주장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대행은 다른 많은 분들과 같이 보수의 중요한 자산이시죠. 네. 그런데 보수의 중심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치열한 경선을 치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외부에 있는 분과 어떻게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8명 넘는 분들이 치열하게 1차전, 2차전, 3차전을 거쳐서 왔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원샷 경선을 마지막에 이 결선을 앞두고 한다? 그걸 누가 상식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이지 않고요. 다만 제 말씀은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그 네. 후보 중심으로 많은 사람과 같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후보가 결정되기 전 단계부터 상식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언급하는 것은 우리의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만일 후보가 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수 중심의 단일화, 국민의힘 중심의 단일화를 얘기를 하셨는데 한덕수 대행이 밖에서 이제 출마를 하신다면 단일화 의사는 계속 있으신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직 보수로서 이기는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단일화 얘기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패배주의입니다. 아하.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 자, 우리가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빅텐트도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최종 국민의힘 후보가 되셔도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른바 이제 핵심 주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친윤계 의원들은 계속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당 지도부와 다른 방향으로 결정을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문제는 네네.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그 후보 중심으로 결정 과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좀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셔서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하고 이른바 밖에서 빅텐트를 차리면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모일 것이다. 여기에는 아직까지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뚜렷한 입장을 내놓으실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제가 볼까요? 충분히 다 드린 네네네.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한덕수 대행에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일화 얘기는 여기까지 좀 듣고
대선 최종 후보가 되신다면은 이 얘기도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실 것인지,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뵐 의사가 있으신지, 아니면은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실 생각도 있으신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네요. 네. 윤 대통령을 과거로 놔드리고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그리고 저는 윤 대통령이 현직에 계실 때 제명을 위한 윤리 제소까지도 당대표로 지시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대통령 신분도 아니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여기 우리가 일부러 그 이슈를 꺼내서 네. 탈당 얘기를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상대 후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그 대법원의 그 최종 판결 날짜가 예상보다 좀 빨리 잡혔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또 전망까지도 가능하신지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네. 대법원이 여러 가지 고민은 하겠지만 그래도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정치가 아니라 정의를 생각하는 판결을 대법원이 네. 내려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면, 왜 이재명 후보에서 싸워서 이길 사람이 한동훈 후보라고 자신하는지, 본인의 최대 강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 지금은 계엄 때문에 하는 선거이죠. 네.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과거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4년 넘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계엄 이후 4개월 만에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계엄의 바다를 우리 국민의힘은 저와 함께 건너게 됩니다. 더 이상 계엄 문제 가지고 민주당이 공격하는 거 제가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숲에 무서워서 숨어 있었지만 저는 국민의힘의 의원들과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계엄을 저지했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와 저는 명확하게 대비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책들은 대부분 우클릭하는 듯이 말만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 삥 뜯고 돈 나눠주고 이런 정도의 옛날 생각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나라를 성장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대비될 것이고, 단지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잘 되고 국민을 행복하게 위해서 제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도 마지막으로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이제 우클릭 정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를 했는데, 한동훈 후보의 중도 확장 전략, 그리고 혹시 최종 후보가 되신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방문할 의사도 있으신지요? 저는 어느 묘역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누구 묘역을 찾아가야 중도가 되고 누구 묘역을 찾아가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우파 정책 비슷한 걸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내용을 돌아보면 여전히 빚내서 지역 화폐 뿌리는 경제 정책, 노란봉투법 같은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노동시간 같은 거 얘기 나왔던 거 그거 다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중도 성향이라고 본인이 말하는 경제 정책들이 가짜 경제 정책이라는 점을 아시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후보가 되시면 또 한 번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소식 이어갑니다. 최종 2강 후보에 들지 못한 안철수, 홍준표 두 후보는 곧바로 경선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특히 대권 도전을 위해 대구시장직을 던졌던 홍준표 후보는 정계를 떠나겠다며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그동안 몸담았던 국민의힘 탈당까지 선언하며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2강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예비후보는 경선 결과에 곧장 승복했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현역 의원인 안 후보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민생을 살피겠다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장직까지 사퇴하며 배수의 진을 쳤던 홍준표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과 20대 대선 경선에 이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 탈락의 고배를 마시자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서 시장통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개 시민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정치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30년 정들었던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더 이상 당에서 역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홍 후보는 15대 총선부터 5선을 지냈고 경남지사와 대구시장직도 역임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즉각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지금은 정계 은퇴할 때가 아니라며 보수당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홍준표 두 후보 지지층의 표심에 따라 결선 구도가 변할 수 있는 만큼 두 캠프를 끌어안기 위한 물밑 접촉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결선에 오르기는 했지만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에게는 한덕수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최종 후보에 한 걸음 더 다가가서일까요? 두 후보 모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일단 경선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한동훈 두 예비 후보는 그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막 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역동성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종 2인으로 결정되자 두 후보 모두 한 대행과의 단일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 대행을 바로 만나겠다고 했던 김 후보는 단일화 방식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단일화 필요성은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 있다고. 앞으로 조금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답변 드릴 실력이 없습니다. 한 후보는 지금은 경선에 집중할 때라며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함께 가서 이겨야 한다라는 말씀에는 저는 동의해요. 마지막 두 명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경선을 한다? 그거 현실적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단일화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와 한덕수 대행강 신경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두 후보의 의사와는 별개로 보수 진영에선 한대행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죠. 한대행 측근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데다 벌써 캠프를 구성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대행이 출마한다면 이번 주 중에는 사직해야 하는데 방한하는 미 해군 장관과의 일정을 소화한 이후 다음 달 1일 사퇴가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대행으로서 8번째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 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조기 대선 전 마지막 공관장 파견을 위해 제외 공관장 7명에게 신임장을 수여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사퇴, 2일 출마 선언 예정인 가운데 단일화 시나리오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한대행 측 관계자는 다음 달 9일까지 단일화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없다며 단일화 후 10일까지는 입당 절차를 마치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오는 것이 유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한대행은 정치적 발언을 자제했지만 출마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식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로 대선 주자를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선대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에 이어 원조 친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는 게 MBN 취재로 확인됐는데요. 비명계 인사들도 속속 합류하고 있죠. 민주당은 내일 선대위를 출범하고 본격 본선 체제로 전환합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합니다. 강 전 장관은 MBN과의 통화에서 어제 이재명 후보 측과 통화를 했고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며 구체적 역할은 선대위 출범 이후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여성 최초의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강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개혁을 주도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수사권을 최대한 소신껏 행사하시되 저는 최고 감독자로서 공익적 견제에서는 철저히 견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토론회에 문재인 당시 정무수석과 배석했던 원조 친노 인사로 꼽히는데 이재명 후보의 국민통합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공천에서 배제되며 비명 행사 논란을 겪었던 박용진 전 의원을 비롯해 비명계 인사들의 합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안이 와서 서로 의논 중이에요. 저는 이제 레프트 윙 역할 더 탄탄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재명 선대위는 내일 이후 국회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민심 공략에 나섭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렇게 대선 준비에 한 발 앞선 민주당은 비교적 여유로운 분위기입니다. 보수 진영에서 어느 후보가 나오든 10%포인트 이상 표차로 여유롭게 승리할 거란 자신감도 내비쳤는데요. 이강 후보로 압축된 국민의힘 경선을 향해선 어차피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하는 것 아니냐, 이불 이그라는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이규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으로 압축됐지만 민주당은 본선 무대에서 볼 수 있겠냐며 조롱 섞인 비판을 내놨습니다. 당 비대위원장까지 나와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읍소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경선이 한덕수와 아이들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간을 보는 한덕수 총리 때문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2부 리그가 되고 있습니다. 경선 후보라는 사람들의 비전이나 정책은 오간데 없고 민주당은 또 한 대행에 출마 자격이 없다는 지적을 하는 동시에 출마하더라도 내란 종식 프레임에 갇힐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일각에서 회심의 카드로 한덕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회심의 카드가 아니라 회생 불가 카드가 될 겁니다. 당내 전략통으로 꼽히는 민주당 한 의원은 MBN에 거론되는 보수 진영 후보들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누가 되든 이재명 후보가 10%포인트가량 격차로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멀쩡한 후보 하나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선을 포기하라는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네, 정치 톡톡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국회팀 김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출연한 한동훈 대표인데 한동훈의 위로네요. 오늘 조금 전 발표가 됐던 경선 결과 내용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었는데요. 예. 한동훈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후보를 위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홍준표 이번 2차 경선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펼쳤었죠. 먼저 뜨거웠던 두 후보의 토론 모습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깐족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일상생활에서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깐족된다는 말 쓰세요? 조언을 드려요. 깐족되는 것만 보고 다음부터는 안 쓸게요. 깐족된다는 말 뜻을 모르고 지금 설에 샀네. 자, 뭐 오늘 당을 보시는데요. 깐족거리면서 서로 토론해 봅시다. 깐족거리면서 해봅시다. 후보님은 깐족거리십시오. 생각할지. 저는 안 그럴게요. 저는 품격을 지키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열하게 맞붙었었지만 한동훈 후보,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이렇게 치열하게 맞붙었었지만요. 이 탈락한 홍준표 후보에게 위로를 건네면서 이 퇴장하는 선배에게 예의를 다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개인적인 대화해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만 더 먼저 뵀다면 저는 홍준표 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예,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되 이 결과에는 승복하는 이런 장면들 자주 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볼까요?
이번엔 빅텐트인데 한덕수 이 권한대행과 한쪽에는 세밀의 이낙연 고문이잖아요. 네.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빅텐트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낙연 이 새미래 민주당 상임 고문이 반 이재명 빅텐트에 합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지어는 이낙연 후보까지도 바깥에서 빅텐트를 친다면 자기도 흔쾌히 돕겠다라고까지도 하는 거를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이낙연 고문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낙연 고문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이병훈 전 의원도 비판글을 올렸는데요. 한덕수 총리와의 연대설까지 나오는 건 민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목포의 김원희 의원 등 이낙연 고문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남권에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또 정청래 의원도 철새짓 하지 말고 완주하길 바란다. 돈 쓰고 0점대 득표율로 쓴맛을 보긴 바란다면서 이 독설을 날렸습니다. 예, 최측근마저 이렇게 비난을 할 정도면 그만큼 좀 충격적인 구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네, 이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빅텐트 쉽게 이야기하면 이 반 이재명 세력을 모두 모아서 힘을 합치겠다 이런 뜻인데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낙연 합류설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은 이재명에 의한 독재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봤는데 빅텐트 구성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도 한덕수 대행과 이낙연 고문이 절친한 사이로 알고 있다면서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충분한 교감이 있었던 것 같다. 합류 가능성을 실제로 높게 보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그리고 빨간 점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좀 예측이 안 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지금 보고 계신 이재명 후보의 이 점퍼에 있는 숫자 1에요. 아랫부분에 이 빨간 점이 있습니다. 아, 예. 이게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기호 1번이 적혀 있는 이 파란색 점퍼를 입었는데 숫자 1 아랫부분에 저렇게 빨간색 점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자신들을 상징하는 파란색, 그다음에 뭐 보라색이나 초록색 같은 계열로 이 청색 계열을 주로 써왔는데요.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상징하는 빨간색을 점퍼에 넣은 겁니다. 민주당 대선 캠프는 진보와 보수를 상징하는 색깔을 모두 사용해서 이 모든 지지층을 아우르겠다 이런 메시지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곱게 볼 리가 없겠죠. 곧바로 이 빨간 점 공격에 나섰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에 빨간 점 하나 찍어놓고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 기만입니다. 네,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이 점퍼에 있는 빨간 점 하나로도 이렇게 신경전이 펼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김현 기자였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 씨를 처음으로 창원이 아닌 서울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명 씨는 취재진 앞에서 오세훈 시장을 잡으러 왔다거나 김건희 여사가 누군가의 공천을 챙겨주라고 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서울에서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오세훈 후보 측으로부터 돈을 대납받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횟수가 7차례 이상이라며 오 시장이 기소될 사항은 20개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이를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 씨는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를 잘 챙겨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도 함께 서울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지난 재보궐선거 당시 비공표 여론조사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에 대해 선거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친 후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와 오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마쿠 실세로 알려진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인사들과 연이어 면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전용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8월 한 국내 청년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이후 8개월 만입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공항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피해 입국했습니다. 방한 기간 동안 정관계 인사와의 만남 없이 재계 주요 인사들과 1대1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2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정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신세계그룹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트럼프 주니어와 친밀한 정 회장이 나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는 환영하는 인파가 모이기도 했는데 트럼프 주니어 측은 동선이 공개되는데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안이 어떤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육군 수도 군단장이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아내의 수영 강습 현장 접수와 중고거래, 심지어 자녀 결혼식에서 일을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육군 측이 부랴부랴 진상조사 파악에 나섰지만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수도군단장 비서실의 한 직원이 수도군단장 박정택 중장과 나눈 메시지 내용입니다. 수영 강습 신청 방법과 시간표를 보고하자 신청 바람이라는 답장이 돌아옵니다. 박 군단장 아내의 수영 강습 대리 신청을 맡긴 건데 아내가 직원과 직접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월수금을 실패하면 제가 기존에 다니던 아쿠아로빅 화목반이 아예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대로 화목반을 하시다가 죄송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주말까지 신경 쓰게 해갖고. 군인권센터는 비서실 직원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4번에 걸쳐 수영 강습 대리 신청을 하느라 새벽 4시부터 이른바 오픈런을 하러 대기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고거래를 대신 시켰다는 제보도 나왔습니다. 박 군단장이 키우는 앵무새가 들어갈 새장부터 손목시계와 러닝머신 등 중고거래에 부하 직원을 동원하고 판매금은 아내에게 이체하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요 만나서 실물을 확인했는데 상태 거의 뭐 새 거와 다름없이 좀 깨끗하고 말씀하신 바퀴 있고. 그래, 그럼 그걸 해자. 네. 얼마래? 좀 안 깎아준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예. 자녀 결혼식에 운전기사와 하객 안내 역할로 동원하거나 스포츠 경기 티켓을 구해오게 하는 등 사적 지시를 일삼았다는 복수의 폭로도 제기됐습니다. 직원들과 단둘이 있을 때만 무리한 부탁을 하는 등 사적 지시가 외부에 알려지면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육군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 중이라며 감찰팀 조사를 통해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단장은 MBN 취재진에게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수업겁으로 제적된 의대생들의 빈자리를 편입생들이 채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실화된다면 초유의 의대생 물갈이 대상자는 지금까지만 수백 명에 달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 입시를 달궜던 의대 열풍. 이제는 편입 학원가에도 옮겨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수업 거부로 제적된 의대생들을 전원, 편입 학생들로 채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MBN 통화에서 현재까지 약 300명의 제적생이 있고 추가 제적도 불가피하다며 재입학 등 선처 대신 탁과생의 편입학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는 대학 등급에 따라 편입생 선발 규모를 제한합니다. 의대의 경우 등급과 관계없이 결원 모두를 편입생으로 받도록 편입 기본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이르면 7월쯤 바뀐 기본 계획이 윤곽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강경파 의대생 단체와 수업 거부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남을 요청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각 의대가 학생들에게 복귀 여부를 물은 설문조사에서도 전원 복귀 기류는 없어 대학 총장단의 편입 확대 요구가 컸던 걸로 전해집니다. 트리플링을 막기 위해서 3058을 대승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총장단에서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니까. 의대생들의 동요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TF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를 뜨든 뭐 다른 일을 하든 어쨌든 졸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각 대학은 이번 달까지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을 유급 또는 재적 통보하고 1학기가 끝난 6월 말쯤 최종 결원 규모를 확정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오늘도 유심 교체를 위해 대리점을 찾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유출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 발표했지만 집단 소송과 통신사 이동은 늘고 있어 사태는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권용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심을 바꾸기 위해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이틀째 줄을 선 사람들. 나는 아니겠지 했는데 나더라고요. 바꿔놓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준비된 물량이 금세 동나 모두 소진됐다는 안내문만 붙습니다. 현재까지 유심을 바꾼 가입자는 36만여 명으로 전체의 1%대 수준입니다. 문서 파일 270만 쪽 분량이 해킹에 유출된 가운데 정부는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가지 정보 등이 빠져나갔다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유출은 없었고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복제한 유심을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심 해킹 피해 우려가 크지만 유심을 제때 교체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가입자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온라인 카페는 5만 명 규모로 커졌고 하루에만 3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SK텔레콤을 떠났습니다. 불신이 된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장기 고객인데 좀 바꿔야 할 불안감에 조금 고민이에요. 여기에 국가정보원이 정부 모든 부처에 유심 교체를 권고하고 사태가 산업계와 금융권까지 전방위로 확산하는 상황. SK텔레콤이 기존 유심 초기화로 교체 효과를 내겠다는 긴급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유영상 대표이사는 내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모든 이용자가 유심을 교체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도 문제지만 혹시 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심 정보를 탈취당했을 때 실제로 금융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심동욱 기자가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에 이용객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걱정은 금융피해 가능성입니다. 핸드폰 복제라던가 아니면 이제 대출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빼낸 유심 정보로 복제 유심을 만든 뒤 공기계에 넣으면 복제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복제폰을 통해 실제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을지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제폰으로 전화나 문자를 탈취할 수는 있어도 은행 계좌에 접근하거나 금융거래를 대신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각종 보안 장치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유심 정보만 갖고 인터넷 뱅킹은 교란되지 않는다. 인터넷 뱅킹 앱은 사용자 기기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보통 감지해내요. 개인 공인인증서를 휴대전화 유심에 저장했더라도 해킹당한 SKT 서버에는 공인인증서 정보가 저장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복제폰을 이용해 문자 인증 등을 거치면 SNS 계정 해킹이 가능하고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라면 또 다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빠른 대응 조치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건데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아닌 복제폰에서 통신 서비스에 접속할 경우 즉시 차단합니다.
하지만 해외 로밍 시 유심 보호 서비스 이용은 다음 달 중순은 돼야 가능해 해외에 갈 일이 있다면 서둘러 유심을 교체해야 합니다. 유심 정보의 탈취만으로 은행 계좌나 주식 등의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실 확인 심동욱입니다. 어제 발생한 대구 산불은 2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한때 2,000명 넘는 주민들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입산이 통제된 곳인데 누가 불을 냈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심효영 기자입니다. 산 정상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번집니다. 강풍과 한몸이 된 화염은 순식간에 도심 외곽 마을을 위협합니다. 강아지를 안고 집에서 다급히 뛰쳐나오고 어르신은 소방대원이 부축해 골목을 빠져나옵니다. 연기 탓에 대구 도심엔 매캐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연기가 마을 전체에 꽉 차가지고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였거든요. 반려견 데리고 오고 가방에다가 이제 갈아입을 옷만 챙겨가지고. 날이 밝고 진화헬기가 추가 투입되면서 대구 함지산 산불이 오늘 오후 1시 모두 꺼졌습니다. 산불 발생 23시간 만입니다. 헬기 53대, 진화대원 1,5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때 2,000명 넘는 주민이 집을 비우고 대피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 전체가 시커멓게 타버렸고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진화헬기들이 쉴 새 없이 오가며 재발화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260헥타르, 축구장 300개가 넘는 면적에 산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불이 난 곳은 입산 통제구역으로 발화 지점은 평소 일부 주민만 다니는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그 동네 사는 분들, 산에 가는 분들 그 정도 아주 소수 인원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대구 북구청은 실화자 검거를 위해 경찰에 수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이번 대구 산불 진화 과정에서 눈에 띄었던 건 밤사이 진화율이 많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야간 비행이 가능한 우리 국산 수리온 헬기 2대가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산림청 진화헬기가 물을 채웁니다. 물을 가득 채운 헬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으로 이륙합니다. 불이 한창인 함지산에 무사히 도착해 물을 쏟아붓습니다. 어둠 속에 뜬 헬기, 우리나라가 만든 수리온입니다. 수리온 헬기 2대가 동시에 야간 진화에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 효과는 뛰어났습니다. 다른 진화 헬기가 모두 철수한 저녁 8시 19%에 불과했던 진화율은 수리온 투입 3시간 만에 54%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3월 경북 의성 산불 때 헬기가 철수하자마자 떨어진 것과 대조적입니다. 야간 비행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 2대를 투입하여 산불 지연제를 집중 투하하면서 민가로의 확산을 막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수리온에 탑재된 최신 야간 영상 장비가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산이 높지 않은 데다 송전탑 같은 장애물이 없었고 빠른 물 공급이 가능한 계류장까지 바로 옆에 있어 삼박자가 맞아 가능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50대 가운데 수리온 헬기는 단 3대뿐이라는 겁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장비들은 최소 30년 전의 장비예요. 그때는 이 야간 비행을 할 수 있는 자동 조종 장치나 충돌 방지 장치 이런 것들이 다. 수리온 헬기 한 대 가격은 350억 원. 산림청은 올해 한 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내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막판 교섭이 한창입니다. 만약 이 협상이 결렬된다면 당장 내일 새벽부터 거의 대부분의 시내버스가 멈추고 출근길 대란도 예상됩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민석 기자, 지금 협상 상황은 어떤가요? 네, 오후 5시부터 이곳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의 막판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입니다. 노조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기본급 8.2%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우리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판결도 아직 안 나왔는데 계속 통상임금을 갖고 들고 나오면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사측과 서울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만큼 기존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위원회 차이가 큰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서울 시민들을 불무로 최악의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또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내일 새벽 4시 첫 차부터 노조는 파업에 돌입합니다. 파업이 시작되면 서울 시내버스의 95% 이상이 멈추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은 최대한 버스 대신 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버스를 타야 한다면 자치구별로 모두 125대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운행 노선과 시간대는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 흉기 난동을 벌여 6명을 다치게 한 가해 학생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학생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 아무나 해코지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2학년 남학생이 학교 1층 복도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밖으로 나와 운전자와 행인까지 습격해 6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학생이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 말고도 가방 안에서 여러 점의 흉기가 발견됐는데 사건 발생 전날 집에서 미리 준비한 겁니다. 신변을 비관하는 메모도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가해 학생은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입학한 뒤 특수학급에서 1학년을 마치고 올해부터는 일반 학급에서 공부해왔습니다. 상담을 포함한 특수교육 서비스도 받아왔습니다. 괴롭힘이나 학교 폭력은 없었지만 일반 학급에서 적응하기 힘들었고 가정 형편도 어려워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 아무나 해코지하려고 흉기를 준비해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자기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뭐 남들이 자기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하여튼 힘들었다고 얘기를. 경찰은 가해 학생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러시아가 이번에는 북한군의 전투훈련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파병 공식화로 몸값을 올린 북러가 더욱 밀착하면서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주도권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군인이 수류탄 사용법을 시범 삼아 보여주자 북한 병사가 따라서 던집니다. 휴대용 대전차 로켓포 RPG도 쏘고 어둑한 시간대에는 군가를 합창하며 행진합니다.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한 뒤 북한군의 전투훈련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한 러시아. 북한을 향해 실질적 동맹이란 표현도 처음 사용하며 바뀐 기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북러 모두 지난해 6월 체결한 신조약 4조를 파병 근거로 특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쪽이 침공당하면 다른 쪽이 지체 없이 모든 군사 원조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인데 이번 전투 경험으로 인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띄운 데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는 속셈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가 주도하고 러시아가 미국에 협력하는 구도로서의 어떤 종전 협상보다는 러시아의 방식대로 앞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실제로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30일 휴전에 응하지 않은 채 전승절을 앞두고 일방적인 일시 휴전을 또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He is increasingly frustrated with leaders of both countries. He wants to see a permanent ceasefire. 쿠르스크 탈환에 기여한 북한의 우크라이나 본토 재배치 또는 철수 결정이 남은 가운데
박영일 총정치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러시아로 향해 러시아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할지 눈길을 끕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여론조사를 가짜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을 되돌리기 위해 아부와 칭찬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30-40%대의 낮은 지지율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을 지지했던 유권자가 30%대만 포함됐다며 가짜 여론조사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That has been really the resultant consequence, frankly, of the fake news and the hoaxes and lies they have driven at this president for the better part of the last decade now. 취임 100일을 맞아 백악관은 국경 정책 등의 성과를 강조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중대하고 역사적인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강경한 관세 정책이 오히려 경제적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백악관 참모들이 부드러운 압박과 아첨을 섞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관세 온건파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은 강경론자인 피터 나바로 고문을 피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에 부과된 고율의 관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중복 관세 면제 등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0일간의 실험은 끝이 났고 이제는 결과를 보여줘야 할 시간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의 마스터스 제44회 GS 칼텍스 매경 오픈이 5월 1일 목요일부터 도심 속 정원 남서울 CC에서 나흘간 열립니다. 국내외 정상급 골퍼들의 명승부가 기대됩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투명한 연못과 푸른 잔디, 형형색색의 꽃이 조화를 이루는 골프장이 지상 낙원을 연상케 합니다. 도심 속 정원이라 불리는 남서울 CC에서 5월의 골프축제 GX 칼텍스 매경 오픈이 막을 엽니다. 대회 기간 갤러리에게 휴식의 공간이 되어줄 이 골프장은 선수들에겐 진검승부를 펼칠 전쟁터가 될 예정입니다. 긴 전장과 깊은 벙커들 때문에 마의 구간으로 불리는 16번 홀은 우승을 다투는 골퍼들의 승부처이자 갤러리 손에 땀을 쥐게 할 관전 포인트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16번 홀은 마의 홀로 악명 높은데요. 지난 대회에서만 160개의 보기가 쏟아진 이곳은 한국 남자 골프 최고 난도 홀로 꼽힙니다. 이번 대회의 또 다른 볼거리는 2005년부터 우승을 휩쓴 토종 선수들과 21년 만에 외국인 챔피언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자존심 대결입니다. Korean players are strong. They're very, very good. And I think over the years the Asian tour has gotten stronger as well. So hopefully Asian players can pick up a good fight this week. 무대가 한국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 러프에 대한 지식들은 이제 한국 선수들이 좀 더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뺏기지 않을까 싶어요. 골프 팬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GX 칼텍스 매경 오픈은 올해부터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합니다. 여전히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일도 해안가와 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겠습니다. 또 내일 전국에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산불 위험성이 더 커지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6도, 대전 27도, 김천은 2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는 모레 비가 내리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오전부터 밤사이 전국에 5에서 많게는 50mm의 비가 내릴 텐데요. 다만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전국이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12도, 춘천은 6도까지 내려가겠지만 낮에는 초여름 기준인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와 대구의 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라 아침과의 기온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모레는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1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